믿기 어려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굳건히 유지되던 한미동맹에 심상치 않은 위기가 찾아오며 양국의 외교 관계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급한 상황을 타개하고자 주한미군 지휘부와 한국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서둘러 긴급 회의를 개최한 가운데 워싱턴 포스트와 폭스뉴스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매체들마저 이례적으로 긴박한 보도를 이어가며 사태의 심각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혼란의 핵심에는 얼마 전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 트럼프의 파격적인 외교 정책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더욱 뜻밖의 사실은 주한미군 측이 트럼프의 이 같은 방침에 강력히 저항하면서까지 한국에서 철수하는 것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호하게 선언했다는 점입니다. 주한미군이 이토록 강경하게 한국에 남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미동맹을 뿌리째 흔든 이 미스터리한 갈등의 실체를 지금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제퍼블랙윌이라고 합니다. 저는 얼마 전 제 책상 위에 놓인 배치 서류에 적힌 내용을 믿을 수 없었어요. 문서 맨 위에는 제 이름, 중위 제퍼블랙윌이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제 심장을 무너뜨리는 말들이 있었어요. 재배치 주한미군, 평택, 코리아, 한국. 정말인가요? 라고 중얼거리며 저는 짧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어요.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에서 편안하게 4년을 보낸 후 펜타곤은 저를 세계 반대편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곳으로 보내기로 했어요. 그게 완전히 사실은 아니에요. 사실 한국에 대해 몇 가지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다 나쁜 정보였어요. 저는 사무실 창밖으로 익숙한 미국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곧 이 풍경을 못 볼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이 풍경이 아직 북한과 휴전 중인 이웃국가의 모습으로 바뀌게 될 것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제 마음은 긴장된 국경, 구식시설, 그리고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고단한 나라의 이미지로 가득 찼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제 생각이 끊겼어요. 문을 연 사람은 다른 중위이자 기지에서 가장 친한 친구인 라이언 맥컬리였어요. 야, 제퍼. 새 배치 소식 들었어. 힘들겠다, 친구. 라고 라이언이 말했어요. 그러게 제가 한숨을 쉬며 서류를 들어 보이며 말했어요. 맙소사. 한국으로 보내다니. 라이언은 들어와서 내 책상 가장자리에 앉았어요. 내 사촌이 작년에 거기 배치됐었다더라. 마치 시간여행을 하는 기분이었다고 했어. 현지 사람들은 영어도 잘 못하고 음식은 이상하고 북한 때문에 모두가 항상 긴장해 있다고 하더라. 제 기분은 더욱 가라앉았어요. 맙소사. 그럼 보통 대화도 못하는 곳에서 1년을 허비하게 되는군요. 인터넷은 괜찮다더라. 그래도 집에 영상통화라도 할 수 있으니 다행이야. 라고 라이언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작은 위안이야 친구. 제가 서류를 치우며 말했어요. 클레어에게 알려야겠어요. 3년 동안 결혼한 클레어가 그날 오후 기지에 방문했어요. 그녀는 금발 머리를 포니테일로 묶었고 파란 눈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내 표정을 보며 그렇게 심각해? 라고 그녀가 내 앞에 앉으며 물었어요. 저는 한국으로 배정됐어? 라고 제가 그녀의 반응을 조심스럽게 살피며 말했어요. 1년 동안요. 놀랍게도 클레어는 바로 화를 내지 않았어요. 한국? 나만 말하는 거야? 또 다른 한국에 우리가 주둔할 수 있겠어? 라고 제가 농담으로 퉁명스럽게 말했어요. 그렇게 농담하지 마 라고 그녀가 내 손을 잡으려고 다가오며 말했어요. 그리 나쁘진 않을 거야. 온라인에서 여행 영상 몇 개 봤는데 서울은 꽤 현대적으로 보이더라. 저는 손을 뺐어요. 현대적이라고? 클레어, 이곳은 엄밀히 말해 아직 전쟁 중인 나라예요. 우리가 소통할 수 없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알아볼 수 없는 음식을 먹으며 늘 긴장 속에 살아야 하는 곳이잖아요. 가기 전에 한국어 좀 배워보는 건 어때? 라고 그녀가 제안했어요. 2주 후에요? 그때 떠나요? 라고 제가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지는 걸 보면서 말했어요. 미안해, 클레어. 내게도 영향 줄 거란 걸 알아요. 그때 클레어는 일어나서 책상 쪽으로 다가와 저를 안아줬어요. 우린 이겨낼 거야. 1년뿐이야 라고 말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해리슨 대령께 전화를 드렸어요. 쉽지 않은 시도였지만 시도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대령님, 신뢰를 무릅쓰고 말씀드리자면 제 전문성이 다른 곳에서 더 잘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저는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며 설명했어요. 한국군이 우리가 가진 전술적 진보가 부족하고 언어 장벽이 제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칠 것 같아서 걱정돼요.
잠시 전화 속의 침묵 후 해리슨 대령께서 목을 가다듬고 말씀하셨어요. 블랙웰 중위, 이건 요청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한미 동맹은 중요하며 최고의 장교들이 필요합니다. 짐을 싸세요. 2주 후에 출발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사무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창밖에는 미풍에 펄럭이는 미국 국기가 보였어요. 곧 그 국기를 외국 땅에서 고향을 상기시키는 드문 모습으로 보게 될 거예요. 그날 밤 클레어가 제 옆에서 잠들고 있는 동안 저는 제 핸드폰으로 한국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았어요. 비무장지대의 군인들 모습, 북한 위협에 대한 언급, 문화 차이에 관한 모든 이야기들이 제 두려움을 더욱 확신시켰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 한국에 가게 되었지만 저는 미국 땅으로 돌아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다고 스스로 다짐했어요. 마침내 잠이 들면서 저는 모든 것에 대해 제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전혀 몰랐어요. 2주의 시간이 흘러 비행기는 부드럽게 한국에 착륙했어요. 14시간 동안 하늘을 날고 나서 저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어요. 긴 비행과 시차 때문에 다리가 뻣뻣했고 머리가 멍했어요. 깜짝 놀랄 기분은 아니었는데 한국은 저에게 또 다른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발을 들이는 순간 저의 입은 벌어졌어요.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거든요. 제가 기대했던 작고 혼잡하며 구식의 공항 대신 마치 공상과학,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곳에 들어선 기분이었어요. 높은 유리 천장을 통해 햇빛이 쏟아지고 로봇 청소기들이 반짝이는 바닥 위를 조용히 움직였어요. 곳곳의 디지털 스크린에서는 여러 언어로 정보가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여기가 맞는 곳일까? 라고 저 혼잣말했어요. 여기 공항은 미국에 있는 그 어떤 공항보다도 훨씬 진보해 보여요. 저는 수함을 찾는 곳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을 따라갔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움직이는 걸 눈여겨봤어요. 긴 줄도 혼란도 없이 모든 게 원활했어요. 제 가방은 컨베이어 벨트 위에 금방 나타났고 저는 출구 쪽으로 향했어요. 도착홀에서 한 젊은 한국 여자가 다가왔어요. 그녀는 군복을 입고 내 이름이 적힌 작은 표지판을 들고 있었어요. 중위 블랙웰? 그녀가 웃으며 물었어요. 미국 주한미군 행정가의 지안 리라고 합니다. 제가 첫 몇 주 동안 블랙웰 중위의 담당자입니다. 그녀의 영어는 완벽했어요. 미국에서 아는 몇몇 사람들보다 훨씬 나았거든요. 저도 놀란 마음을 숨길 수 없었어요. 영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제가 말했어요. 저도 어리둥절했거든요. 지안은 예의 바르게 웃으며 고맙습니다 라고 했어요. 대학 다닐 때 외국에서 잠시 공부했어요. 대부분 젊은 한국인들은 적어도 영어는 기본으로 할 줄 알아요? 라고 말했어요. 그게 제 선입견의 첫 번째 타격이었어요. 지아는 저를 밖에 대기 중인 멋진 검은색 차로 안내했어. 먼저 들를 곳 있어요? 아니면 바로 기지로 갈래요? 라고 말했어요. 아니요, 바로 기지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공항을 떠나면서 저의 눈은 펼쳐지는 풍경에 휘둥그레졌어요. 거대한 다리들이 반짝이는 물 위를 가로지르고 고속도로는 매끄럽고 넓었어요. 제가 예상했던 무너져가는 인프라와는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어디를 가도 정말 어디를 가도 최첨단 기술이 가득했어요. 제 것보다 훨씬 진보한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 교통 상황에 따라 바뀌는 디지털 광고판, 그리고 세련된 전기차들이 우리를 스치며 지나갔어요. 저는 고속도로 옆에 통신시설을 가리키며 저건 저게 다 오지 타워일까요? 라고 물었어요. 네, 맞아요 라고 지안이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거의 전국적으로 오지가 되어 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자랑한답니다. 그게 제 선입견의 두 번째 타격이었어요. 서울에 다가가자 도시의 풍경은 저의 숨을 먹게 했어요. 고층 건물들이 구름을 향해 뻗어 있었고 유리 표면은 오후 햇살을 반사했어요. 한강은 도시를 푸른 리본처럼 가로질렀고 공원과 녹지가 도심 곳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믿을 수 없을 만큼 현대적이었어요. 저는 독특하게 비틀린 한 고층 건물을 가리키며 저 건물 뭐예요? 라고 물었어요. 저건 롯데월드타워라고 합니다. 세계에서 5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라고 지안이 설명했어요. 그게 제 선입견의 세 번째 타격이었어요. 제가 그려왔던 한국의 이미지는 두 번째부터 무너지고 있었어요. 저는 포트브레그보다 작지만 놀랍도록 잘 갖춰진 군기지에 도착했어요.
지아는 저를 숙소로 안내해줬는데 그곳은 소박하지만 편안한 아파트로 필요한 것들은 다 갖춰져 있었어요. 지아는 욕실과 주방은 최근에 리모델링 됐어요. 고속 인터넷도 이미 연결되어 있고 내 군용 전화기는 나라 어디서든 작동할 거예요 라고 설명했어요. 지안이 떠난 후 저는 침대에 앉아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곱씹어 봤어요. 라이언이 말한 것과는 전혀 달랐고 상상했던 것과도 맞지 않았어요. 제가 두려워했던 한국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시차로 잠이 오지 않아서 저는 숙소의 작은 발코니로 나갔어요. 밤하늘은 맑았고 서울의 불빛들이 멀리서 눈부신 파노라마를 이루고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마치 별의 바다가 땅에 내려앉은 것 같았어요. 근처 발코니에서 다른 장교가 경치를 즐기는 걸 봤어. 한국 군복을 입고 있었고 계급장이 있었어. 첫날인가요? 그가 영어로 물었어요. 응 라고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중위 제퍼 블랙웰이에요. 캡틴 현수강입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중위 내가 걱정돼 보이네요. 저는 그를 기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서 망설였지만 솔직함이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그냥 적응 중이에요. 이곳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라요. 캡틴 강은 알겠다는 듯 웃으며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일정한 기대를 갖고 도착해요. 마시 TV쇼나 옛 전쟁 이야기들을 떠올리는 거지라고 말했어요. 저는 맞아요. 저는 딱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왔어요. 라고 인정했어요. 캡틴 강은 자신감 있게 말했어요. 내일이면 더 많은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는 더욱더. 내가 떠날 때쯤이면 한국에 대해 완전히 다른 인상을 갖게 될 거예요. 저는 두고 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아직 완전히 납득하진 않았거든요. 캡틴 강은 반짝이는 도시를 가리키며 저기서 보이는 건 단순한 서울이 아니에요. 중위. 그건 미래야. 그리고 아마 그 일부가 당신의 미래가 될지도 모릅니다.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가 무슨 뜻인지 그때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어두울 거라고 예상했던 도시의 빛나는 불빛들을 바라보며 제 선입견의 벽에 척금이 가는 것을 느꼈어요. 내일이면 합동 군사훈련이 있을 거예요. 이 낯선 새로운 곳에서의 제 첫 번째 진짜 시험이었어요. 오늘 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직도 미국 군사훈련이 우월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게 제가 여전히 확신했던 유일한 사실이었어요. 그 점에 대해서도 제가 얼마나 틀렸을지 전혀 몰랐어요. 군사훈련이 새벽에 시작했어요. 저와 다른 미군들이 훈련장 근처에 모였을 때 공기는 시원하고 안개가 자욱했어요. 멀리서 반대편에서 캡틴 강이 조용한 효율성으로 한국 병사들을 지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좋은 아침. 중위 캡틴 강이 다가오며 인사했어요. 잘 잤어요? 시차 때문에 어찌 그나마 잘 잤어요. 라고 저도 전문적인 어조를 유지하려 했으며 대답했어요. 저는 캡틴 강이 지휘하는 병사들이 완벽한 자세로 서 있는 모습을 훑어봤어요. 몸이 탄탄하고 훈련이 잘 되어 보였지만 저는 아직도 우리 미국식 훈련이 우월할 거라 믿고 있었어요. 저는 내 병사들에게 너무 가혹하게 굴지 않으려고 해요. 라고 제가 말했는데 바로 그 말이 후회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 훈련 기준이 다르다는 거 아시죠? 캡틴 강은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배려해줘서 고마워 중위. 한 선임 미군 장교가 오늘의 도전 과제들을 설명했어요. 먼저 전투 장비를 착용한 채 산악 지형을 걷게 될 거였고 이후에는 전장 상황을 가정한 전술 훈련, 마지막으로는 복잡한 인질 구출 작전을 수행할 예정이었어요. 미국인과 한국인이 함께 협력할 거예요. 중위 블랙웰 내 팀은 캡틴 강 팀과 짝을 이룰 거야. 우리는 빠른 속도로 산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길은 금세 가파르고 바위투성이가 되었어요. 몇 분 만에 땀이 유니폼을 적시고 배낭의 무게가 어깨를 눌렀으며 부츠는 헐거운 돌 위에서 미끄러졌어요. 그러곤 저보다 한국 병사들이 더 힘들어할 줄 알았는데요. 하지만 제 생각은 틀렸어요. 캡틴 강의 병사들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빠르고 날렵하게 움직였어요. 마치 공원에서 가볍게 산책하는 듯 어려운 지형을 순식간에 넘었어요. 한 명도 피로의 기색을 보이지 않았어요. 2시간이 지난 후 저는 숨이 턱턱해졌어요. 다리가 불타는 듯 했고 패는 불이 붙은 듯 아팠어요. 저는 한 바위에 기대어 잠시 쉬었어요. 함께 걷던 미군 병사들도 똑같이 지쳐 보였어요. 그때 캡틴 강이 별로 힘들어 보이지 않은 채 제 옆에 나타났어요.
유니폼은 여전히 깔끔했고 얼굴에는 한 방울의 땀도 없었어요. 중이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캡틴 강은 물으며 물통을 내밀었어요. 저는 자존심보다는 갈증이 더 심해서 물을 한 모금 길게 마셨어요. 어떻게 당신의 병사들은 이걸 이렇게 해내는 거예요? 라고 숨을 고르며 물었어요. 이 지형은 정말 혹독한데. 우린 연중 이 산에서 훈련해 왔어. 모든 한국 병사는 이 환경을 완벽하게 익혀야 해. 이곳이 우리 집이고 만약 분쟁이 일어나면 그게 우리에게 큰 이점이 될 테니까 라고. 캡틴 강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저는 앞서 힘들게 달려온 한국 병사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들은 전혀 헐떡이지도 않았어요. 계속 갑시다 라고 제가 힘겹게 일어나며 말했어요. 우리가 뒤처지고 있어요. 체크포인트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국의 체력 훈련에 대해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어요. 하지만 전술 훈련 전략과 기술이 체력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에서는 여전히 미국식 방식이 우세할 거라 믿었어요. 다시 또 제가 틀렸어요. 오후에 진행된 전술 훈련은 캡틴 강 팀이 매우 뛰어난 훈련을 받았음을 보여줬어요. 그들은 제가 본 적 없는 손신호로 소통했고 완벽한 진영으로 모여 위험 구역을 누비며 움직였어요. 무기도 정확하게 다뤄서 놀라웠어요. 어느 훈련에서 우리는 건물을 확보해야 했어요. 제 팀은 먼저 들어가서 표준 미국식 절차를 따랐어요. 1층은 깔끔히 정리했지만 영리하게 숨겨진 적 한 명을 놓쳤어요. 실제 상황이라면 매복당했을 거예요. 그때 캡틴 강 팀은 즉시 위협을 감지했어요. 한 병사는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작은 거울 장치를 사용해 모퉁이를 살폈고 또 다른 병사는 벽 너머의 열기를 감지하는 열화상 스캐너를 사용했어요. 저 장비는 뭐예요? 라고 제가 캡틴 강에게 나중에 물었어요. 표준 장비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 군사 기술이야. 일부는 여기서 개발한 거고 일부는 다른 곳에서 도입한 거지. 우리 국경 근처 위협에 맞서려면 혁신적이어야 해 라고 캡틴 강은 설명했어요. 그날 저녁 지치고 겸허한 마음으로 저는 식당에 혼자 앉았어요. 온몸이 쑤시고 자신감도 흔들렸어요. 그때 캡틴 강이 음식 쟁반을 들고 제 옆에 앉았어요. 내 병사들 정말 인상적이야 라고 제가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정말로 한국군을 과소평가했어. 많은 사람들이 그래라고 캡틴 강은 원한 없이 대답했어. 우린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어. 우수함 이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그는 작은 김치 접시를 제게 내밀며 김치랑 먹어봐요. 근육 회복에 좋아 라고 말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매콤하게 발효된 배추를 맛봤어요. 맛이 강하지만 나쁘지 않았어요. 맛있어요 라고 놀라며 말했어요. 마지막 도전이야 라고 캡틴 강은 말했어요. 인질 구출 작전이야. 우리 팀들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함께 협력해야 할 거야. 다음 날 아침 맑은 하늘과 함께 복잡한 임무가 시작되었어요. 우리 팀은 모해 마을에 침투해 인질을 찾아 안전하게 구출해야 했어요. 상황은 최대한 사실적으로 꾸며졌고 역할 배우들이 적대적 세력과 민간인 역할을 맡았어요. 계획 회의에서 저는 직접적인 접근 방식을 제안했어요. 여러 진입점을 통해 들어가서 저항을 압도하고 인질들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어요. 캡틴 강은 공손하지만 단호하게 다른 전략을 제시했어요. 중위 신뢰를 무릅쓰고 말하자면 직접적인 접근은 납치범들에게 경고를 줄 거야. 그들이 인질들에게 해를 입힐 수도 있어. 그러더니 마을의 자세한 지도가 펼쳐진 것을 보여주며 이 대체 경로를 제안해. 은밀하게 움직이고 현지 지식을 활용하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그의 계획을 꼼꼼히 살펴봤어요. 제 계획보다 훨씬 섬세하고 신중한 협조와 인내가 필요했어요. 제 본능은 제 방식대로 가려고 했지만 지난 이틀 동안 제게 중요한 교훈을 줬어요. 제 훈련이 항상 더 낫다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를 뿐이라는 것을요. 이런 작전에 더 익숙하니까 내 경험을 따를게요 라고 제가 인정했어요. 작전은 정오에 시작되었어요. 캡틴 강의 계획에 따라 우리 합동팀은 조용히 마을을 움직였어요. 한국 병사들은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신호를 가르쳐줘서 소리 내지 않고도 소통할 수 있게 해줬어요. 인질이 잡혀있는 건물을 발견했을 때 캡틴 강 팀은 특별한 장비를 이용해 경비병들이 정확히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파악했어요. 우리가 돌진하는 대신
다른 곳에서 주의를 분산시켜 대부분의 경비병들을 유인했어요. 최소한의 힘으로 나머지 경비병들을 제압하고 모의 전투에서 단 한 명의 피해도 없이 모든 인지를 구출했어요. 그 훈련은 우리 합동팀에게 완벽한 점수, 합동훈련 전체 최고 점수를 안겨줬어요. 그날 나중에 시상대 위에 서서 저는 캡틴 강을 향해 돌아섰어요. 정말 내 능력을 과소평가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내 병사들은 대단해. 그리고 저에게 배울 게 참 많네요. 캡틴 강은 웃으며 그래서 우리가 함께 훈련하는 거야, 중이. 서로에게 배울 점이 있잖아 라고 말했어요. 훈련장을 떠나면서 저는 뜻밖의 감정을 느꼈어요. 남은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감이었어요. 처음엔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배울 게 모든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캡틴 강이라고 헤어지면서 제가 불렀어요. 이번 주말 휴가가 있는데 서울에서 가볼 만한 좋은 곳 좀 추천해 줄 수 있어요? 당신 나라를 더 보고 싶어요. 캡틴 강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많은 곳이 있어, 중이. 정말 멋진 곳들이 많지. 지안한테 좋은 곳 추천 좀 준비해달라고 할게. 그날 밤 다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능성의 땅처럼 느껴졌어요. 제 선입견이 도전받고 제 마음이 열릴 수 있는 곳처럼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클레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겪은 모든 일을 얼마나 제가 틀렸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배워야 할지가 클레어에게 꼭 전해져야 했어요. 3달이 상상보다 훨씬 빠르게 흘렀어요. 한국은 더 이상 저에게 낯선 이국 땅이 아니었어요. 두 번째 고향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주 2회 한국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는데 천천히 하지만 꾸준히 실력이 늘었어요. 이제는 음식 주문도 할 수 있고 택시기사에게 기본적인 길 안내도 할 수 있으며 동네 가게 주인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됐어요. 캡틴 강과의 우정은 정기적인 합동훈련을 통해 더 깊어졌어요. 어느 날 캡틴 강 집에서 저녁 식사 초대도 받았는데 거기서 강의 아내와 2 자녀를 만났어요. 그들은 서울의 산이 보이는 현대적인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어요. 강의 7살짜리 딸은 자신의 영어 숙제를 자랑스럽게 보여주며 제 한국어 발음을 척척 고쳐줬어요. 어느 비 내리던 4월의 화요일 아침, 저는 아침 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향하던 중 지휘센터에서 평소와 다른 움직임을 목격했어요. 장교들이 심각한 표정으로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한 무리의 사람들이 워싱턴 포스트 방송을 보여주는 텔레비전 앞에 모여 있었어요. 무슨 일이에요? 라고 다른 미군 장교에게 물었어요. 대통령님이 한국 관련해 발표하셨어요. 라고 그가 엄숙하게 대답했어요. 상황이 좋지 않아 보여요. 저는 화면을 자세히 보기 위해 다가갔어요. 미국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화면 하단에는 미국, 한국 주둔 일부 철수 고려 중이라는 자막이 떴어요. 한국인들은 이제 부유해졌어요.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이며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튼튼한 경제력을 갖췄어요.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어야 해요. 왜 미국 납세자가 그들의 안보를 위해 돈을 내야 하겠어요? 저는 속이 꽉 조여오는 걸 느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한국 장교들은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고 있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걱정이 역력했어요. 캡틴 강은 한 구석에 서 있었는데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딱딱한 자세에서 긴장이 느껴졌어요. 방송이 끝난 후 모두가 긴급 브리핑에 소집되었어요. 기지 지휘관은 아직 공식 명령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가능한 시나리오에 대비해 준비 논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브리핑룸을 나서면서 저는 캡틴 강에게 다가갔어요. 이건 대부분의 미군 장교들이 가진 의견과는 달라요? 라고 조용히 말했어요.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이 동맹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어요. 캡틴 강은 차분한 목소리로 알겠어? 라고 답했지만 그의 눈에는 걱정이 가득해 보였어요. 정치는 늘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법이지. 그날 저녁 저는 클레어에게 영상 전화를 했어요. 그녀는 바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어요. 무슨 일이야? 라고 그녀가 화면 너머로 걱정스런 얼굴로 물었어요. 대통령이 한국에서 미군 철수에 대해 말씀하고 계셔요. 라고 저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머리를 쓸어 넘기며 설명했어요. 이건 다 잘못됐어요, 클레어.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셔. 무슨 말이에요? 한국은 우리가 자선 사업으로 지키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라고 저는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여기 주둔하는 게 미국의 전략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이득이 되거든요. 이 동맹에서 우리에게는 정말 많은 이익이 있어요. 클레어는 제 강한 말투에 놀란 듯 했어요. 정말 시각이 바뀌었구나, 그렇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3달 전에 제 감정이 얼마나 달랐는지를 떠올렸어요. 내가 무지했어, 클레어. 한국은 여러 면에서 미국의 일부 지역보다 더 발전했어. 기술, 인프라, 교육 시스템이 짧은 시간에 이룬 성과는 정말 놀라워.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미군 철수가 실수라는 거야? 엄청난 실수야 라고 저는 확신했어요. 그럼 아시아에서 우리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전 세계 동맹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거야. 게다가 한국군은 굉장히 유능해. 이건 일방적인 보호협정이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십이야. 금요일 오후 저는 미군과 한국 국방 관계자들 간의 외교회의 참여 요청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어요. 비교적 낮은 계급의 장교인 제가 초대될 줄은 몰랐거든요. 한국군과 직접 협력하는 장교들의 의견이 필요해요. 합동훈련에서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라고 상관이 설명했어요. 회의는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보이는 회의실에서 열렸어요. 양복과 제복을 입은 남녀 장교들이 큰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수많은 고위 장교들 사이에서 어색함을 느꼈지만 조용히 자리를 잡았어요. 한 고위 미국 관리가 한국은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는 주장을 반복하며 회의를 시작했어요. 한국은 탄탄한 경제와 첨단 군사 기술을 갖추고 있어요. 한국 전쟁 이후 유지되어 온 미군의 주둔 수준은 필요 없다고 봐요. 몇몇 한국 관리들이 동맹의 전략적 중요성을 설명하려 애썼지만 그들의 의견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듯 했어요. 양쪽 테이블에서 좌절감이 커지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잠깐의 침묵이 흐르자 저는 스스로 놀라며 목소리를 냈어요. 실례합니다 라고 심장이 두근거리며 말문을 열었어요. 한국과의 동맹은 일방적이지 않아요. 저는 합동훈련에서 직접 경험했는데 한국군은 뛰어난 훈련과 장비를 갖추고 있어요. 우리 주둔은 미국의 이익만큼이나 한국의 이익에도 기여해요. 덕분에 아시아에서 전략적 위치를 확보하고 중요한 지역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죠. 회의실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동안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을 바탕으로 계속 이야기했어요. 이 지역의 안보 위협은 복잡하고 변화하고 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 덕분에 두 나라가 단독으로 대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위협에 대응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군사적 측면을 넘어 여기서의 주둔은 양국의 경제적, 문화적 유대도 강화시켜주죠. 몇몇 한국 관리들이 고개를 살짝 끄덕이는 걸 보았고 미국 대표들도 진지하게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블랙웰 중이 한국군과 직접 협력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한 고위 미군 관리가 물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3달 동안 한국 병력과 함께 합동훈련과 일상작전에 참여했어요. 그럼 그들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의자에 똑바로 앉으며 말했어요. 탁월해요, 선배님. 여러 분야에서 그들은 지역적 특성과 끊임없는 혁신 덕분에 우리보다 더 뛰어난 면을 보여줘요. 그 후 대화는 점점 균형 잡히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날은 결정적인 결론은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관점이 충분히 논의되는 시간을 가졌어요. 회의가 끝난 후 지휘관께서 저를 따로 불렀어요. 잘 말했어, 중위. 한국군과 밀접하게 협력한 내 관점이 큰 의미가 있어. 회의실 밖에서 지안이 기다리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관리들을 위해 통역해줬어 라고 지안이 설명했어요. 당신의 의견을 들었거든. 따뜻하게 웃으며 한국을 위해 목소리를 내줘서 고마워라고 말했어. 저는 그냥 진실만을 말했을 뿐이에요 라고 약간 부끄러워하며 대답했어요. 더 많은 미국 사람들이 여기 와서 제가 본 걸 직접 느꼈으면 좋겠어요. 건물을 나서자 늦은 오후 햇살에 빛나는 서울이 펼쳐졌어요. 3달 전만 해도 이 도시는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는데 이제는 친숙하고 오히려 따뜻하게 다가왔어요. 지안, 너도 알다시피 라고 차를 기다리며 제가 말했어요. 처음 한국 배치를 받았을 때는 벌받는 기분이었는데 지금은 내 경력에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최고의 기회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안은 미소 지으며 가끔은 우리가 가기 싫어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기도 해라고 했어. 그 말이 얼마나 진실된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처음엔 마지못해 떠난 배치였지만 결국 한국은 저에게 자신을 돌아보고 성장할 기회를 준 뜻밖의 여정이 되어줬어요.
1년 후 저는 워싱턴 DC의 한 회의실 앞에 서 있었어요. 미국 한국 군사관계 담당 신임 연락 장교로서 펜타곤 고위 관리들에게 발표를 하고 있었죠. 많은 미국인들이 상상하는 한국과는 다릅니다. 라고 저는 서울의 스카이라인, 첨단 시설, 그리고 한국 군의 능력을 보여주는 슬라이드를 보이며 말했어요. 한국은 현대적이고 혁신적인 국가이며 우리 가장 소중한 동맹 중 하나예요. 발표가 끝난 후 한 장군이 다가와 멋진 발표였어, 중위. 내 직접 경험이 우리 동맹 논의에 큰 신뢰를 더해주네라고 칭찬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클레어는 돌아온 후 지역 대학에서 강의하는 일을 시작하면서 서류를 채점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됐어? 라고 클레어가 작업을 잠시 멈추고 물었어요. 들어줬어요 라고 저는 넥타이를 풀며 말했어요. 그게 시작이야. 클레어는 미소 지으며 이제 내가 한국 담당이 된 거네라고 했어요. 저는 웃으며 그보다 못할 게 뭐 있어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제 핸드폰에 캡틴 강의 메시지가 왔어요.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는 다음 달 워싱턴에 열리는 군사회의에 참석할 예정이었어요. 메시지에는 이번에는 한국을 제대로 보여줄게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저는 답장을 보내며 미소 지었어요. 기대할게요. 미국식 바베큐도 준비해줘요. 한국식보다는 못해도 노력해보자고요. 클레어와 함께 벽에 장식한 작은 한국 예술품을 바라보며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오게 한 여정을 곱씹어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떠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마지못해 배치된 중위가 한때 두려워했던 그곳의 옹호자로 변해버렸거든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저항하는 배치가 평생을 바꾸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한국은 단순히 제가 주둔한 곳이 아니라 제 편견을 비추어보고 그 한계를 넘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준 소중한 선물이었어요. 그리고 그 뜻밖의 선물에 대해 저는 언제나 감사할 거예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